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간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한국 시장도 양 지수가 3% 넘게 떨어지는 정말 폭락과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계좌 평가액 자체는 굉장히 많이 까졌고요. 특히 오늘 국장에서 정말 뼈아프게 많이 까졌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거 전달 좀 드리고요. 오늘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낮에 사실 외부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을 하는 동안 되게 많은 분들한테 카톡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된 거며 그리고 한국 시장은 왜 이렇게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우선 한국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현황 분석 그리고 정말로 그동안에 올랐었던 추세가 드디어 꺾이는 거냐에 대한 생각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어떤 한 투자를 그래도 조금 해본 사람의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반대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대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저 친구도 보유 편향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고 재밌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고요. 지금 핀비즈에서 맵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하루 동안의 S&P 500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전체적인 맵이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요 구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초록 색깔로 꽤 뒤덮여 있는 나머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M7을 위시한 테크 그리고 IT 관련된 기업들이죠. 기술주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8% 넘게 떨어졌고요. 아브고 브로드컴도 7% 넘게 떨어지면서 시장이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S&P 500이 됐든 뭐 나스닥이 됐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사건이고 아마 혹시 조금 더 공부를 딥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중소형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생각보다 괜찮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미국장뿐만 아니라 한국장에서도 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라고 하면 트럼프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에는 움직였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캐나다하고 멕시코 상대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었다가 이거를 조금 유예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어제 말 한마디가 그대로 3월 4일부터 부과를 하겠다. 더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3월 1일인데 바로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서 시장이 조금 놀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붙이는 것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들이 대두가 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뭐 금리가 됐든 물가가 됐든 고용시장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됐든 사실은 미국의 금융시장이 작년만큼 핫하게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다시 그럼 도대체 어디 투자해야 되지? 그렇다고 국장을 하기에는 조금 뭐 신뢰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에 살짝의 딴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때 항상 체크하는 지수가 있어요. 공포와 탐욕 지수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찍어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Fear and Greed Index라고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자 2월 28일자 기준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 Extreme Fear 18에 있습니다. 0에서 100 사이 움직이는데 25 밑에서는 Extreme Fear라고 하고요. 이 75 위로 올라갈 때 Extreme Greed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드릴 수 없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도 그동안 경험해본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 지수가 Extreme 레벨로 넘어가면 그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매크로 마이크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한번 역사적 그 시계열 추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파란색이 Fear and Greed Index의 최근 이제 3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점점점이 75선이고요. 밑에 있는 점점점이 25선인데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75 위로 올라가서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살짝 네 번, 그리고 여기 살짝 터치하는 5번 정도고요. 25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것도 요때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떨어졌을 때죠. 조정을 받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될지 안 될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정도. 근데 분명히 약간 찝터나는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요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쫙 횡보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18로 내려가면서 쭉 하고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때 22년도 이제 크게 하락했을 때의 모양 처럼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이 밑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입니다. 물론 이 지수가 조금 노후화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새로운 지수를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23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추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로써 빅스 지수는 지금 20일 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 빅스 지수가 20을 넘어서 오래 있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여덟 번.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금방 내려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거죠. 시장이 크게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보죠. 뭐 펀더멘탈적인 그런 가치 평가에 대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수급과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다라고 치면 지금 이런 식의 과대 낙폭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뭐 버블처럼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주가가 과도하게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은 펀더멘탈에 의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패닉성 움직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패닉으로 움직일 때는 단기간 안에 똑같이 반대 패닉으로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이게 며칠 있으면 조금 되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대 지수 움직임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에가 나스닥이고요. 밑에가 S&P 500입니다. 여기서 뭐 아주 정말 라이트하게 살펴보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드려보면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로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양대 지수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어제 종가, 여기도 어제 종가가 과거에 있었던 작년 중반기 때 있었던 고점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요. 나스닥도 여기랑 여기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S&P 500도 여기랑 일치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오늘 밤에도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걱정해 볼 만한 위치로 들어가는 거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박스권을 깨고 밑으로 새로운 하락 추세를 형성하면서 내려간다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해 주려는 힘이 들어오는 거는 또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오늘 밤 새벽이 아마 그 지지해 주려는 싸움하고 혹시 다른 악재가 터진다고 하면 여기서 정말 하락 추세를 그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하고 조금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M7하고 이제 브로드컴까지 정말 이 기업들이 그러면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너무 고평가가 돼서 떨어지는 거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이 기업들이 우리가 이 정도 가격대, 물론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따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과연 지금 이들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수준이냐라는 거를 봐서 이제 포워드 PR 분석을 정말 가볍게만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EPS에 대한 예측치, 컨센서스를 가지고 왔는데 물론 저희가 이 컨센서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또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각 기업에 대해서 미래 EPS를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각 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포워드 PE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2026년도 에 대해서 예상되는 게 4.5달러, 그리고 27년도에 5.71달러예요. 그렇게 되면은 포워드 P가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한 21배에서 26배 정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통밥으로 굴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통 이제 미국 시장 평균이 한 20배에서 22배 정도 놀고 좀 고성장한다, 꽤 괜찮은 성장세를 그리고 매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냥 30배 정도 주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얘는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성장에 의심이 여지가 없고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고 있다. 라고 하면 포워드 P 한 40배 정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최근에 조금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원래는 30배 이상의 PE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사이에서 놀고 있다는 거니까 뭐 그냥 적정한 주가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싸다고는 표현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너무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13.16달러, 15.1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26배에서 반올림하면 3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건드리는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 비해서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26배에서 31배 정도까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을 그냥 1대1로 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브로드컴이 조금 더 비싸서 건드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AI가 조금 더 추론 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된 인퍼런스 칩, ASIC 칩들이 좀 더 개발이 된다면 그쪽 시장이 더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높은 멀티플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친구가 한 30배 정도까지 받는 거는 뭐 큰 무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으면서도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정말 대장주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살짝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항상 퍼가 굉장히 높죠. 퍼가 지금 30배에서 32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애플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도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어쨌든 지금 당장은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이 뭐 중국 쪽을 포함해서 그렇게 예전만큼의 성장세를 구가하지 못하면서 EPS의 성장률이 조금 더뎌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추후에 나오는 이제 정말 AI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도 혹시 로봇을 덤비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미 프로토타입 내놓은 거는 제가 영상을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길게 봐서 디바이스 단에서 다시 한 번의 혁명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예전만큼의 EPS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살짝은 부담되실 수도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지배구조 차원에서의 견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EPS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포워드 기준으로 20배 미만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정말로 단순하게 PE 멀티플만 보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가 여기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항상 어떤 평균 이상의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지금 27배에서 33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존도 사실은 저는 향후 AI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AWS에 AI를 연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B2C로 다가가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사실 우리들이 모르게 되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AI가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역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역시 이퍼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와 이건 버블리하다 이렇게까지 볼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메타도 한번 볼까요? 메타도 한 23배에서 26배 사이에서 정도 노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 미국에서 오픈소스를 가장 메이저하게 하는 회사가 라마를 운영하고 있는 메타죠. 그래서 딥시크가 오픈소스를 풀리면서 정말 1대1로 경쟁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로 라마가 지목됐고 그 이후로 메타가 굉장히 주가가 다른 M7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좋게 움직였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3배에서 26배 사이, about 한 25배 정도 받고 있다는 거는 메타 역시도 그냥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테슬라가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죠. 테슬라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야망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같은 그런 성향의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분석하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테슬라를 만약에 바라보고 강의 중에 언급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분석을 위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퍼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M7 플러스 브로드컴까지 해서 8가지 기업들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이 기업들이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버블리해서 정말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서 빠지고 있는 과정이다까지는 저는 표현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는 퍼가 30배가 넘어도 이 정도는 뭐 성장성을 감안하면 너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꺾이면 뭐 25배만 되더라도 되게 부담스러운 멀티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때그때 분위기에 조금 휘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 정말 미국 시장이 평균적으로 한 20배 그 다음에 30배 40배 이 정도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M7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뭐 관세로 인한 어떤 쇼크 매크로적인 지표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로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본질적인 성장세가 뭐 완전히 훼손되느냐 그래서 더 이상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여전히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감안하고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혹시 가치 투자 관점으로 미국 시장을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시장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떨어질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메이저한 아젠다인 상황에서 그 아젠다가 어느 정도 지켜진다, 지지선이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M7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보실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분기점을 어떤 지표가 결정할 것 같냐라고 하면 당장 오늘 밤 10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PCE 지표가 나옵니다. 코어 지표도 나오고 그냥 지표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예측치가 오른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방금 캡처를 해온 거고요. 2.6%, 코어 MOM 기준으로는 0.3%, 그냥 PCE는 2.5, 0.3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게 그동안 관세가 붙으면 여기서 PCE가 더 올라가겠네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양대 지수의 박스권을 밑으로 벗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나면서 저도 미국 시장에 대한 조금 그런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굉장히 빠르게.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조금 괜찮게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미국 시장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계좌를 운용하는 관점에서는 언제나 천천히 나눠서 들어가시고, 빠질 때도 천천히 나누면서 빠지셔야 되고, 최근에 저도 미국 시장에서는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번에 현금화를 해둔 게 아니고 천천히 현금화를 해뒀고, 앞으로 혹시 제가 들어가기 위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차트 모양, 기술적인 분석들이 나오면 그렇다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도 다시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그런 포지션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포지션을 잘못 잡으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타인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계좌 운용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